네, 반갑습니다. 한 500명 있네, 500명. 일단, 네, 시간 없어요. 빨리 하고 빨리 치워야지. 오늘은 뭐 별도 수업이 아니고, 이 교재 있죠?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훑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별도 설명 없이 읽어버리시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하니까. 한번 읽어봤습니까? 알았어요. 전체적으로 첫 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으면 다 정리할 수 있게끔 할게요. 일단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일단 이분들이 들어봤어요? 몰라요? 이 상가 중개 실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두 분입니다. 예. 제가 왜 이분들을 소개를 하냐면, 이 책을 이분들 적은 건데 내가 다 믹스를 해버렸어요. 최고 좋은 부분들만 다 뽑았기 때문에 엑기스만 그래 아시고, 이걸 공개적으로 내가 오픈을 시키면 원래 안 되는데 일단 뭐 잡히가더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장부터 보세요. 첫 장. 그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및 용도 변경이 있죠. 요거는 뭐 우리 예전에 공법 공부하셨으니까 시설군, 예, 1군, 2군, 3군, 4군 해가지고 아시죠? 대답을 좀 자, 자, 그래서 예전에 외우셨잖아요. 자산 전문 연교 건축구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시설군하고 용도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 공부할 때는 단순히 시험용 공부인데 실무에 있어서는 이게 용도 변경 말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실제 우리가 뭡니까 특정 건물 해가지고 무슨 용도가 있을 때 다른 용도로 바꾸고 싶다. 그러려면 허가를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게 좀 틀리다는 거죠. 그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처리 절차 해가지고 허가 신고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일단 허가 같은 경우는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내려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 보시면 아까 뭡니까? 도표상 올라가는 거죠. 하위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신고는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가 있죠. 거꾸로 하위에서 상위로 갈수록 허가가 어렵다. 그 대신 신고는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 밑에 보시면은 내용이 있죠. 이제 허가부터 보시면 용도 변경 10번 신청했을 때 한두 번 정도 가능하고요. 한 1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신고도 10번 신청했을 때 5번 정도.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요 분들이 다 이제 실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위군에서 하위군 내려간다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위군에서 상위군으로 올라간다 해가지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조금 나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상위군에서 하위군 올라가면 좀 낫다는 겁니다. 50% 확률이. 절반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죠. 이래 알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이 밑에 제 네모난 칸이 그 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금방. 그 내용이고, 이제 3번에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이제 기재 내용 변경해가지고 동일 시설군 내, 무슨 말이냐면 아까 5군 내에 이제 계속 안에서 바뀌는 거죠. 요런 게 바뀌는 때 밑에 보시면은 원래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해가지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안 해도 된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행 법은 그 밑에 있죠. 기억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해가지고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 해가지고 밑에 니은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은 군 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상호간의 용도 변경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특정 우리가 뭐 넣었을 때 1종이 되고 2종이 되는 경우 있죠.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1종 돼도 되고 2종 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럼 기재 내용을 변경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보면 밑에 보시면 최초 신청한 용도에 따라 맞게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용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대체적으로 이 용도 변경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도 다음 같다.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신축을 한 뒤에 그 신축하면은 미리 그 설계부터 해가지고 각 용도가 나오잖아요. 1층에 뭐 1종 근생, 뭐 2종 근생 이렇게 확정이 돼버리면 그 뒤에 바꾸려는 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미. 예, 그냥 코드 떴다고 보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1번 주차장법.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내가 주차장을 지었어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요 용도에 따라서 지금 이미 만들어졌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용도를 바꿔버리면 추가로 또 만들어야 돼. 그럼 건물을 부숴야 되잖아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걸리는 것들이 하수도법, 소방법, 건축법, 직통계단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계단이 한 개 있는 경우와 두 개 있는 경우 있죠. 계단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큰 대형 건물에 보면 한 개 있고 계단이 엘리베이터 말고 그러면 또 요 가면 또 계단이 두 개 있는 게 있죠. 이런 건물이 있죠. 대형 건물. 그런데 보통 한 개의 건물만 한 개 계단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왜? 예전에는 이게 다 허가 났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다 두 개예요. 대형 건물들은. 왜 그러냐면 두 개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 상가책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인허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이미 계약을 우리가 중개를 할 때 계약을 하게 돼버리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못 챙기잖아요. 그럼 계단이 한 개잖아. 그런데 허가가 안 나버려요.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넘어갔어요. 돌려줍니까? 안 돌려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중개사가 중개사고라. 그럼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나야 되는데 한 개는 어떻게 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예전에 뭐 한 번씩 더 보면 그런 경우 있어. 임시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도 가능은 한데 건물주가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기 건물 나빠진다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해갖고 용도 제한 29가지 건축물의 용도가 있죠. 요건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거 지역은 전용 주거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하면 근린생활 근생으로 얘기할게요. 1종 근생 가능, 2종 근생 가능,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는 2종 근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리고 준주거는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넘기시고 준주거, 일반 주거는 1, 2종 근생 가능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위락시설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거지역 해가지고 위락시설 불가합니다. 주거지역은 위락시설 절대 들어가 없습니다. 위락시설 대부분 뭐냐면 우리 뭐 단란주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거지역에 들어오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준주거지역 있죠. 이건 당연히 숙박시설 불가입니다. 예. 불가고 상업하고 중공업지역에 보면 숙박시설이 가능해요. 예. 가능하고 융주점하고 단란주점은 상업지역만 가능하다는 거죠. 상업지역만. 예. 그리고 장례식장이라고 요거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대부분 장례식장하고 숙박시설이 대부분 상업지역하고 이거는 가능한데 보면 이제 중공업지역이라고 말 그대로 좀 동떨어진 데 있죠. 외지. 그러니까 저도 한 번씩 그 외지 뭡니까 상가집이 가보다 보면 되게 이제 그 옆에는 공장 있고 한데도 장례식장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땅값이 또 싸고요. 맞죠? 그리고 이제 접근성도 어쨌든 주차하기도 쉽다 보니까 그쪽에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업지역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기 준주거지역도 가능하다는 거죠. 예.
준공업직이죠. 예. 그리고 노래 연습장은 2종 근생만 가능하다. 예. 그리고 고시원은 2종 근생 숙박시설. 예. 그리고 단란주점은 2종 근생 위락시설.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그리고 안마시수술은 2종 근생. 자, 근데 지금 보면 두 개 같이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면적입니다. 면적. 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면적 일정 이하는 이종 가능하고 이상은 다른 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가로 있죠. 이제 네모난 칸. 자, 위 이종 근생은 주거 지역 중 가로쳐 가지고 전용 주거 불가, 일반 준주거 지역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로 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을 둔다. 준주거 지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지자체 있음.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법이 있고 예전에 배운 거 있죠. 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 그다음 시행규칙 뭐 있죠. 계속 있죠. 조례 그다음에 규칙 다 있는데 결국에는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 작업을 안 하면 법에는 이게 된다고 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해당 지자체에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실컷 계약해놓고 나중에 중개사고가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런 부분들 잘 아시고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 주거지역이 있는 이유는 사업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99%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노래 연습장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격거리 제한이라고, 이건 상식적으로 애들이 위락이라든지 숙박이 가까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의 경계선은 50m, 100m 이렇게 허가를 내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실일 때, 이 주거지역하고 50m, 100m 안 떨어졌는데, 예? 자로 재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죠. 예. 지적들을 떼가지고. 그러면 이건 허가 안 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 공법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이제 공법 배우고 나서 시험 치고 바로 땡이죠. 예. 왜 중요하냐면, 해마다 중개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구 단위 계획은 말 그대로, 한번 그 계획이 떨어진 이상, 예.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 폭파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은, 개인이 어떤 재산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제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구 단위 계획이 생겨버리면은 여러 가지 제한이 생긴다는 건데, 여기 깡패 있죠, 깡패. 예,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 깡패라고. 자,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예를 들면 한옥마을, 전주. 거기에 지 마음대로 그다음 아무것도 못 합니다. 예, 한번 딱 지정이 돼버리면. 예, 지 사유재산이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예를 들면 또 있냐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 있죠. 그거 다 깨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 그 계획에 나와 있는 용적률, 건폐율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려요. 기존에 있던 법이니 시행령 다 필요 없습니다. 요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구 단위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네모난 박스 있죠? 네, 이거를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받으면 알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구 홈페이지, 도시계획과 도시 자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공고를 안 하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근린생활시설 공간 용도 변경 정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앞으로 좀 오셔가지고 3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예예 해가지고 건축물 대상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경우 있죠.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사항. 예. 요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넘어오시면요. 그동안 이게 근린생활시설 공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이 계속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1번 보시면 2008년 10월 29일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가지고 그때는 시설공간 용도 변경 절차 생략하였음. 그러니까 지금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종 근생이든 2종 근생 기재 변경 안 합니다.
그대로 놔둬요. 예. 그 다음에 세부 용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세부 용도는 뭐냐면, 음식점, 음식점. 이런 식으로 딱 그 명시가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하더라도. 맞죠?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2011년 9월 30일 날 그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시설공간 용도 변경 절차가 요건이 강화되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겁니다. 자꾸 이제 그 대장상에 보면 1층 뭐 근린생활, 2층 뭐 근린생활, 뭐 3층 위락시설 돼 있죠. 예. 근데 요거를 나중에 용도 변경해가지고, 뭐 이거 서로 간에 마찬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맞죠? 근데 안 바꾸고 그대로 놔두는 거야. 안 바꿔 상관없으니까. 이종인데도 그거 놔둬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막 계속 바뀌면은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음식점이 한 10년 전에 해놓은 건데 지금은 뭐 미용실하고 알 수가 없잖아. 대장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한 4, 5년 단위로, 예, 요거를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2011년부터는, 제대로 해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2종에서 안 된다. 그대로 1종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했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2014년 3월 24일 날, 이때 이제 그 박근혜 정부거든요. 이때 다시 또 풀어준 거예요. 아까 그, 박근혜인가 이명박이 뭐예요. 하여튼 그 중간에, 이제 너무 또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정책적으로 뭔가 하나 또 줘야 되잖아요. 팁을.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2014년 3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예, 그럼 지금 몇 년째죠? 이제 한 5년 돼가죠? 4, 5년 돼가죠?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거의 지금 턴이 한 3, 4년 정도 턴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게 돌아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일반 공인중개사들이 이 부분을 알까요? 몰라요. 몰라도 그냥 자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처럼 생각하게 되면 나중에 중개사고가 바뀌고 나서는 혼동이 엄청 되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잘 파악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돈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법이 개정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2종 들어갈 거는 2종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종 들어갈 건데 2종을 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중개사고라. 예전에는 가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정되는 순간 그 뒤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중개사고 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 우리 그 공인중개사도 몇 종이다입니까? 아시죠? 몇 종이죠? 뭐 지금 사무실 하고 있잖아요. 예. 자, 이제 갑니다.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건축물 용도별 업종 분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식품 적객업 해가지고, 발음 잘, 적객업입니다. 적객업. 자, 이제 보면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뭐, 휴게, 뭐, 제가 있는데, 용도지역에 보면 이제 분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음식점은 주거지역 제외, 나머지 가능,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용도는 위락시설, 예, 그 다음에 이종 건생,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 면적이 150이에요. 그러면, 150 이하까지는, 이종 건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은 위락시설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이종 건생 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고 이거는 보시면 알고. 자, 다른 거 제가 또 말씀, 이거 가능한 부분. 예,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인데, 유흥주점은 술, 노래, 도우미, 주방 설비, 예, 가능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단란주점은 도우미가 없죠. 예. 그리고 밑에 또 일반 음식점은 주방 뭡니까? 노래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또 내는 휴게실점은 술이 없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빠집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음식점 가면요, 거기 노래방 기계 넣으면 안 돼. 불법이야. 바로 잡혀갑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시고, 자, 쭉 한번 또 넘겨봅시다. 자, 6페이지 보시면 유흥주점 해가지고 단란주점, 노래연습점 세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가면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간판 있죠. 예, 간판에 상호만 봐도 이게 이제 뭔가 아까 얘기했죠. 그 분류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1번 유흥주점, 땡땡 미시촌, 예, 그 다음에 삼천궁녀, 나이트클럽,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요거는 다 유흥주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 단란주점은 땡땡 노래주점, 뭐 술 마시는 노래방, 노래포차, 가라오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3번에 노래 연습장 있죠. 무조건 노래 연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차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모르면 이런 거예요.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이 우리 노래 연습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시면은 노래 주점이나 이쪽이 단란주점이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계를 막상 했는데 이름 뭐고 그러니까 노래방이다. 그럼 노래 그 연습장 아이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에 완전 다르죠. 예, 아까 허가 받는 인가방 이거 엄청나게 다 틀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고 애매한 경우 있어요. 불티 뭐 이런 거. 그 이런 거는 영업장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는데 뭐냐면 밑에 팁 있죠. 단란주점은 영업장 면적의 절반 이상을 룸으로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합격자 모임할 때 가보면 스테이지 있죠. 그러면 거기 방이 있던가요? 방이 없죠. 그러니까 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반 이상은 스테이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란주점이. 예. 그럼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공중위생 영업해가지고 숙박업만 뺀 나머지 전용 주거지역 제외하고 가능하다.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압니다. 예. 그리고 가 해가지고 임용 일종 뭐 가능하다. 이거는 뭐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목욕 마찬가지고 세탁 마찬가지고 숙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탁업 같은 경우는 공장 설비 시설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종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숙박 시설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유통 관련해 갖고 있죠.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예, 그러니까 업종도 중요한데 이거를 허가를 받을 것이냐, 신고를 할 것이냐, 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예, 단순하게 그럼 신고는 쉽다는 거예요. 예,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있죠. 아까 음식점 뭐였어요? 일반 신고죠. 신고. 근데 단란주점은 허가죠. 예, 허가를 받아야 되죠. 예, 이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등록은 더 쉽다는 거예요. 등록. 단순하게 그냥 등록. 예, 등록. 그다음 영화관, 뭐 비디오 강사. 근데 여기서는 별로 사고 날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뭐 단란주점 이런 것도 술 먹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것도 많다 보니까 뭐 그건 경찰 업무지만 어찌됐든 문제가 좀 많죠.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쭉 나오고 이 내용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고. 자, 보면은 이제 전기 승합 올리는 절차 있죠. 오른쪽에. 예,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상가를 넣어줬을 때 전기를 많이 쓰는 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PC방 같은 경우. 그러면, 기존에 다른 뭐 공실이었다 치자. 그러면 기존에 처음부터 공실은 모르겠는데 중간에 뭐 다른 시설 썼으면 이미 승합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확인해 보면 전기 요긴 고지서를 사용 전력을 알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근데 되게 낮아요. 승합이. 그러면 이걸 올려줘야 된다고. 한번 그 할 때 안 올려버리면 나중에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임대인의 지금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여기 밑에 PC방은 25kW 해가지고 20 승합은 1kW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kW에 16만 곱하기 20에 300만 원 발생한다는 거죠. 예, 돈이 많이 들죠. 예,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전기요금이. 예, 그리고 전기요금도 전기요금이지만 중간에 꺼져버려요. 맛이 가버린다고. 근데 전기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미리 잡아줘야지 뒷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체육시설 해가지고 있죠. 보시면은, 1종, 2종 다른 거 좀 이거는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종 있죠. 1종에는 탁구장, 체육도장, 태권도, 유도, 뭐, 금도 이렇게 돼 있고요. 1종.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운동시설 관련해 당구장, 헬스장, 뭐 스크린 골프, 이런 것들은 2종입니다. 그러니까 요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맞죠? 지금은 1종, 2종 구분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법이 개정된다. 그러면 이거 함부로 넣으면 어찌 됩니까? 끝장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난리 납니다. 근데 이미 당구장 하고 있잖아요. 그건 인정해줘요.
기득권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새로 업종 깔았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쭉 내려오시면 교육 관련업 해가지고 있죠. 이 학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학원에 관련해가지고,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학원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딱 그겁니다. 상가가 있죠.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학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른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다. 그럼 학원 못 들어갑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고, 학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육청에서 등록 허가 받고요. 아까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시청이나 군청에서 등록 허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쭉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의료 관련업 해가지고 있죠.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의사들을 잘 안다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 구분 방법 있죠. 종합병원은 침상수예요, 침상수. 우리 말 그대로 환자들 누워 있는데, 그게 1개, 2개 숫자를 살라갖고 100개 이상 되면 종합병원입니다. 그런데 30개에서 99개까지는 일반병원. 그리고 제로에서 29개까지는 의원입니다, 의원. 요거 차이라는 거. 맞죠? 자, 넘기시고. 자동차 관련업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기타 업종 해가지고 좀 특이한 거, 안마시술서. 이종 건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단 상업지역 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쭉 내려오시면 여행사가 있고 소매점이 있고 보면 자유업종이라고 있죠. 자유업종을 잘 아셔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 있죠. 일단 허가, 등록, 신고 금방 지금 우리 다 훑어봤어요. 그러면 허가는 뭐 받아야 되고 등록은 뭐 받아야 되고 신고는 뭐 해야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영업증이 필요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분들은 자유업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밑에 가로가 있죠. 관계관청의 인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사업자 등록 중 사업 가능.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자유업종은 예를 들어서 다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되고 완벽하게 화장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인한테 줬을 때 피해를 줄 게 없잖아요. 볼까요? 가방, 신발, 수퍼, 편의점, 문구, 휴대점, 휴대폰점 이런 것들은 전혀 일반인들한테 피해 주는 게 없어요. 맞죠? 그냥 물건 사가면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막 등록 허가나 이런 허가를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막 하는 경우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등록 받아라, 허가 받아라. 근데 자유업종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자, 1종 건성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2종 건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자유업종이죠. 그러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다. 그냥 다 넣으면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법 개정 안 됐죠. 아까 1, 2종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자유업종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유업종은 뭐 했으면 등록 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임대차 계약서 들고 사업자 등록만 만들면 끝이에요. 바로 사업에. 거기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이런 얘기했지만 키스방이나 이런 것들은 자유업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법 제도가 없어.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법에서 어떤 규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야. 그럼 걔들은 그냥 막 하고 한 번 하고 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런 것도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 하고 싶다. 그럼 안 받을 건 아니잖아요. 그럼 다 되는 거야. 안에 위락시설이 돼 있고 다 필요 없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 건축물 용도 분류 면적 기준이죠. 요거 다시 제가 세밀하게 다시 분리해가지고 눈에 잘 익히게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하면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라는 게 잠깐만요 책 대비 보고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카센터 그럼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중 건설 가야 되고 이상은 자동차가 이런 식의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런 걸 어느 정도 내가 몇 개 정도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1, 2종 요 구분하는 거
이 부분이 만약에 법 개정이 되는 순간 바로 우리는 이제 음식점 어디 됩니까? 보세요. 어? 1종, 90평 이하는 무조건 1종이죠. 2종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바로 뭐 난리 납니다. 예? 자, 이런 것들 쭉 넘기시고요. 자, 대부분 내가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다 뺏겨가지고 이거 다 보시고. 자, 이거 전에 한번 제가 나눠드렸는데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별표 1 해가지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나오죠. 제3조의 5 관련해가 나와 있죠. 요게 이제 뭐냐면 건축별 말 그대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단독주택 뭐다. 그다음에 뭐 다중주택은 뭐다. 다가구주택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요 사항이 어디 나와 있는지 압니까? 예, 별표 1 이게. 예, 이 사항이 어디 나와 있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건축법. 그 밑에 건축법 시행령. 시행령이 나와 있어요.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예. 그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까도 공법하고 교수님 지금 밖에서 계실 수 있는데 시험하면 끝이거든. 그게 뭐냐면 자꾸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법안에 뭐가 있고 시행령 뭐가 있고 아까 그랬죠. 지자체 규칙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셔야 되는데 왜 개정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나눠버리면 사고가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별표 1 보시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요. 넘겨보세요. 자, 제가 하나 나눠드렸던 게 뭐냐면 21페이지 보시면 비고 있죠. 비고. 네, 비고에 대해서 내가 해석을 좀 넣어놨어요. 뭐냐면 뭐라 돼 있는데 되게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좀 해석을 좀 쉽게 하려고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쭉 우리가 본 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해서 면적이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면적 부분.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보면 전용이 있고 공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1, 2종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에 따라서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말미에 비고에서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정의와 한 건물의 동일인 사용자 총량제 이 운영하는 동일 업종의 바닥 면적은 합산하여 그 바닥 면적을 산정하여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단 특정 업종, 단란주점은 사용자와는 관계없이 건물 내 단란주점 전체 건축물 총량제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요겁니다. 칠판 보시면 자, 아까 이상 미만 있죠? 자, 그러면 미만은 아까 예를 들어서 1종, 2종 면적 이상 돼버리면 2종이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기존에 음식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300 아까 얼마입니까? 면적을 잘 모르겠네. 어쨌든 됐다. 그럼 1종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점이 또 하나 더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이상이 돼버리죠. 그럼 용도 안 맞잖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뭐라고 했으면 사용자 총량제를 했죠. 그러면 기존에 요 A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B가 들어와도 사용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합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 총량제라고 두 개를 합산해버렸어. 면적을. 그러면 면적이 일정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 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보시면, 제가 면적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의 바닥 면적은 전용 플러스 공용입니다. 예, 두 개를 같이 합칩니다. 요거를 바닥 면적이랍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은 아파트는 아닌데, 우리 일반 상가 건물도 집합 건물이 있어요. 알죠? 예, 그러니까 층별로 소유권을 나눠버리거든요. 그럼 거기도 대지권 나와요. 그런 경우는 전용 면적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 면적 적용하는 거 있죠? 또 얘기하지만 미만 뭐 이상 할 때 다시 얘기하지만 집합 건물일 때는 예, 전용만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보면 건축물 총량제 있죠? 근데 단란주점은 이거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같이 써버리면 단란주점이 막 너무 많이 생겨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단란주점은 이제 면적에 이건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없고. 예, 그래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자 총량제 해가지고 있죠.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인접되지 않더라도 이름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동일인이 썼을 때는 결국에는 당연하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예, 사용자니까. 근데 그 밑에 보면 사용자 총량제 자체를 불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뭐냐면 일부러 이걸 안 하려고 이렇게 큰 넓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한 칸에 또 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뭐 중간에 뭘 놔두든지. 그럼 요 같이 합산해 버린다. 예. 원래는 분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이 좀 빠듯한데 속도를 좀 더 빨리 올릴게요. 자, 오늘 가능하면 다 볼 수 있게끔. 자, 2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뭡니까? 그 인허가관계예요, 이것도요.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상가를 해가지고 공시를 넣었는데 그 주위에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학교에 있을 때 단란주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제한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하구역이라고 있죠. 예전에는 이 명칭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가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법 개정이 된 지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정하구역이라 하거든요. 상대 뭐 절대 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절대 정하구역은 지금 이제 법 바뀌었습니다. 절대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상대 보호구역이 정확한 용어예요. 법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해가지고 직선거리로 50m까지 내는 그 안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있죠. 상대는 200m까지는 제한을 둡니다. 근데 절대와 상대 차이는 뭐냐면 밑에 내려와 보시면 일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불가능 업종 절대 상대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노래 안 돼요. 춤 안 돼요. 게임 안 돼요. 영어 안 돼요. 숙박 안 돼요. 기타 안 돼요. 이런 것들 안 됩니다. 근데 법에 없는 것들 뭐 택배업소, 안마시술소, 뭐 다방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학교 하나 있으면 요 반경 200까지는 이런 거 넣으면은 끝장이라는 거예요. 예? 바로 허가 취소. 허가를 안 해주는 거죠. 예. 자, 요런데 요 학교 요거만 있냐? 요 또 있죠. 그럼 요 또 합쳐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경이 이렇게 커져 버려요. 그럼 여기 요만큼 있겠죠. 요 공간. 여기는 해도 돼. 그러니까 요걸 찾아야 돼요. 자, 이걸 어디 찾느냐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교육기관별 교육환경보호구역 업종 개별 적용했죠. 그게 뭐냐면, 이 모든 학교를 다 적용해버리면 이거는 학교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는 요 100% 적용됩니다. 예외 없고. 근데 대학교하고 유치원은 밑에 보시면은 당구장, 만화, 뭐 대여, PC,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같은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대 앞에 보면은 가능한 게 많죠. 예. 이런 것.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는 교육학교 아예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 보호구역 내 심의 통과 시 설치 가능한 업종이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보면 절대 내는 무조건 안 돼. 근데 상대는 심의를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자, 보시면 밑에 당구장, 만화, 대여, PC, 노래, 연습장, 비디오 모두 있죠. 이런 것들을, 위 업종을 상대 보호구역 설치한 업주는 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 환경에 나쁘진, 이래 합니다. 근데 보시면 실제는 거의 입점 불가. 근데 당구장은 좀 가능하다, 당구장은. 일단 넣어보면 당구장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환경보호구역 해가지고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가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런 게 다 뜹니다. 내 지역 내. 우리 동네. 예. 그러면 요런 핵심 포인트를 잡으시라고. 이게 금사락이야. 예. 살살살 빠져나가는 거 있죠. 요 사이에. 예. 요런 것들 이 안에 딱 넣으면 이건 금사락이지. 한번 꽂으면 예? 돈 됩니다. 예. 자, 밑에 오른쪽 보시면 지금 유치원, 초중, 대학 있죠. 그럼 여기 보면 동그라미 친 게 있거든요. 동그라미는 뭐냐면 해당 학교급의 교육환경 보육 금지 행위 및 시설 적용이 제외한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맞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학원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학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학원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유해시설이 먼저 돼 있으면 못 들어간다고 했죠. 근데 이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물이 한 500평 정도 있죠. 이상 되는 건물이 있어요. 대형 건물. 그러면 이 안에 상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에? 수두룩 빽빽 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유해시설 하나 들어갔단 말이야. 단란주점이나 뭐. 그러면 다 안 돼. 그럼 이 상가 사람들은 죽어나지.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냐면 이제 피해갈 수 있게끔 해야 됐죠. 그 내용을 보시면 1번 학원 유해업소의 수평거리 20m 이내 이겁니다. 자, 여기 유해업소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20m 자로 재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2번 보시면 6m 이내 해가지고 요 건물의 직선거리 해서 6m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대형 건물 가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는 단란점이 있는데 옆에 학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되지? 이유입니다. 이유. 예. 자, 그리고 유해업소 종류 있죠. 다다다다다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제외업종 있죠. 제외업종. 당구장, 만화가게, PC방은 허용한다. 돼 있고요. 그리고 학원의 시설 규모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어차피 나중에 학원을 우리가 중개를 했을 때 대부분 인테리어 업자들 있죠. 업자들이 대부분 알아요. 뭐 하실 거예요? 이러면 여기 뭐 이래서 면적이 얼마 정도 돼야 돼요? 왜냐면 걔들이 칸막이 치고 다 하잖아.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들이 다 알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외국어 학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말 그대로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요 세 개 합쳐가지고 60m 그러니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허가 안 내줘요. 그러니까 그 교육청 직원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원도 지금 강의실이 지금 60m 넘어야 돼요. 60제곱미터. 자, 넘기시고요. 하수도법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수도법 왜 중요합니까? 이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예, 제일 많이 나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정화조 웬만한 사람 다 아시죠? 예, 정화조 해가지고 갈수록 안 써요. 지금 똥차가 안 댕기잖아요. 예전에는 똥차 포고 다닐 아닙니까? 예, 정화조라는 게 말 그대로 똥차 이걸 싣고 댕긴 거잖아요. 파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류식 하수광고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는 거의 지금 혁신도시나 이쪽은 다 이쪽입니다. 정화조가 없어요. 건물에. 근데 구도심은 아직도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나눠지냐면 1번이 단독 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차이는 뭐냐면 단독 요거는 말 그대로 하루에 오수량 발생량이 2제곱미터 뭐 3제곱미터 이상 이하. 요거는 뭐 하여튼 오수 처리 시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단독 정화조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정화조 용량 산정 방법 있죠. 예, 이거는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예, 그래서 일단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물 대장 때 보면 알죠? 예.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이 내가 해놨죠? 표시가 있죠? 그러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5인용 해가지고 돼 있죠? 자, 인용으로 돼 있어요. 인용, 매딘용. 뒤에 넘가 보면 70입니까? 10인용입니까? 인용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두 장을 넘가 보시면 사례 분석이라고 있어요. 네, 보시면 1번 사례 놔두시고 2번 사례를 한번 보시면 이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5층 건물이고요. 각 층별 바닥 면적은 80제곱미터고요. 건축물의 용도는 이종 건생,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 105인용이다. 이럴 때 5층과 4층은 노래 연습장, 3층은 호프 전문점, 2층은 한정식 전문점, 1층은 조개구이 전문점이 입점해 있다. 현재 입점해 있는 업종들의 정화조의 총 용량을 산출하라. 맞죠? 자, 1번 보시면 밑에 내려와 보세요. 자, 일단 5층과 4층은요, 이 0.08이라고 돼 있죠. 예, 0.08이라고 돼 있는데, 곱하기 160제곱미터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뭡니까? 면적이 80제곱미터였죠? 그 두 개 합쳤죠? 그럼 0.08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 여기 넘겨보시면, 자, 한 장, 두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아까 5층하고 4층 노래 연습장이죠. 그러면, 여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해가지고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있죠. 여기 보면 표 중에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자, 노래 연습장 한번 찾아볼까요? 예, 32쪽에, 예. 예. 그러면 보면은 0.0, N은 0.08 나오죠? 예, 요거를 곱하기 하면 12.8인.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3층은 뭡니까?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표에서 도표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하겠죠? 그럼 24인. 2층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총 이걸 다 합산을 해요. 그러면 100.8인이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제 1번은 됐고, 2층, 4층 노래 연습장에 단란주점 입증이 되면 정화조 용량 어찌 되나, 이 나오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단란주점에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그 면적이 나오겠죠. 곱하기 하면 매딘용 나오죠. 18.4인. 그러면 기존에 그 4층 없어지고, 맞죠? 4층만큼 그걸 빼고 요걸 다시 집어 넣는 거죠. 그러면 총 108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가지고 112.8인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기존에 요게 105인용이죠. 요럴 때 어찌 되는 겁니까? 넘어서 버리죠. 넘어서면 어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사고가 나죠. 중개사고가. 그럼 요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안 되면 다시 땅 파갖고 그 200인용을 넣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지를 넘가 보세요. 31페이지. 자, 30페이지 먼저 보세요. 자, 정화조 용량 초과 시 해결 방법 있죠. 중개 실무상 정화조 용량이 초과가 된 경우 정화조 용량이 큰 걸 교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땅 파갖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럼 2번 차선이라는 게 다음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 정화조 청소 주기를 단축시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청소를. 근데 이거를 1년에 2번 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그 정화조 내가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넘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100%로 봤을 때 200%까지. 예, 그러면 아까 108 얼마 더 됐죠. 그러면 200까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용이 200까지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 밑에 그 네모칸 보시면 중개 시 대부분 건물주는 각서를 적어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에 정화조 용량 확인 후에 추가 부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야만 정화조 용량으로 인한 상환 잡음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찌 됩니까? 그냥 넘어가요. 근데 나중에 정화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 꼭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 난 못하겠다. 이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중개사고인 거예요. 예. 그럼 뭐 오른쪽에 보시죠. 정화조 내부 청소 이행각서 있죠. 세약자가 누굽니까?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가 이 각서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미쳤다 각서를 쓰겠습니까? 내가 이거 청소해. 안 그래요? 그런데 각서를 쓰는 순간 돈도 누가 내야 돼요? 건물주가 내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돈을 미리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건물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개 의뢰 물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건축물 대장을 떼야 되고요. 그럼 건축물 대장상에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인용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서 면적 비대, 예. 그 다음에 내가 넣을 게 뭔가를 알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음식점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배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용량이 많이 늘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시면 또 하나 문제 되는 게 뭐냐면 6번 보세요. 공실일 때. 자, 그럼 공실은 어떻게 합니까? 공실일 때는 공실일 때도 넣어요. 인용을 면적을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 보세요. 자, 보시면은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세부 업종을 찾은 후 일단 건축물 대장상에 세부 업종이 있겠죠. 어떤 거든지. 그러면 분류번호에 속하는 업종 중에서 가장 최저 오인계수 찾으면 된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도표를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거기에서 해당되는 그 사항 중에 제일 낮은 거 숫자. 예.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 다 일일이 찾으셔도 되는데요. 오늘 정비 씨 안 왔네. 시청 그 청소과 있죠. 그 공무원들은 알아요. 예, 그쪽에 전화해가지고 집은 가르쳐 주고요. 그다음에 이 정화조 용량이 얼마 되는데 물어보면 가르쳐 줍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자, 왜 중요하냐면 정화조가 이거는 있건 없건 관계 없습니다. 일반인들 착각하시는데. 나 정화조 있으니까 내가 정화조 관련해가지고 돈 내고 있는데 말라 또 내가 또 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수가 나오죠. 오수가 나오면 생활오수예요. 생활오수. 그럼 여기 결국엔 어디 갑니까? 예? 처리시설 간다 아닙니까? 예? 오수 처리시설. 예. 그럼 여기 이 오수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방류를 하죠. 물을. 요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된다고. 결국에는 요 부담하는, 요 내는, 네 오수 발생하는 네가 요걸 내라. 원인자 부담금이잖아. 그래서. 원인하는 놈. 그러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PC방, 뭐 설거지 할 건 뭐 나옵니까? 화장실 몇 번 가는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되는 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 대형 음식점 있죠. 뭐 무슨 뭐 놀부보쌈이니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잘못 넣어버리면 원인자 부담금이 뭐 5천만 원, 뭐 심지어는 그렇게 나와버리면 요거를 설명을 안 하죠. 근데 뒤에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히 뻥해져 버리거든. 그럼 난 이럴 것 같으면 나 안 했다 이래 버리거든. 그럼 내부 어쩌라고 그럼 중개사 네가 내라 이러고.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아까 실무하시는 분이 많이 깨졌다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자, 1일 오수 발생량 있죠. 예? 보시면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해가지고 정화조 처리 대상 이놈 산정 방법이 참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표 있었죠. 예, 그 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1일 오수 발생량 있죠. 있죠. 예, 1일 오수 발생량 200리터 뭐 이거 단독주택 뭐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 이것도 산정 시기 있네요. 밑에. 원인자 부담금 계산 방법은 1일 뭐 오수 발생량 곱하기 바닥 면적 곱하기 지자체
별 톤당 금액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 보시면 70 리터 퍼세카 나 정확한 명칭은 나도 모르겠네. 곱하기 면적이 뭐냐면 바닥 면적이죠. 145 곱하면 150 리터가 나와요. 그럼 요거를 톤으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15톤이 되죠. 됐죠? 근데 지자체별 톤당 금액이 뭐냐면 지역마다 다 틀려요. 무슨 말이냐면 진주 틀리고 부산 틀리고 서울 틀리고 무슨 경기도 무슨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이잖아요. 엄청나. 서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역마다 약간 틀린데 우리 그 진주는요. 밑에 보시면 얼마냐면 154만 8,934원이에요. 꽤 크죠. 이것도 작은 돈은 아닌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10.15톤을 곱해버릴까요? 그러면 1,500만 원 나옵니다. 크죠? 그럼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몰라. 그런데 딱 나왔어. 이거 어쩌란 말이고. 이게 집주인한테 나와요, 이것도. 집주인. 건물자한테 나와요. 임대인한테. 그러면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내라고 주겠죠? 그럼 세입자는 내겠습니까? 조용히. 안 내죠.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하시기 전에 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자 부담금은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규 임대가 있고요. 승계가 있죠. 대부분 신규가 다 문제예요. 그 허가, 인허가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실에 넣을 때. 예? 근데 이 승계는 내가 기존에 있는 거를 내가 인수하는 거잖아요. 음식점 음식 그대로.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상가를 모르시는 분들은 신규 못 합니다. 승계만 해요. 왜 오는데? 다 끝났는데. 책도 알아서 들고. 아니, 그 설사 하신다면서. 해도 됩니다. 앉으세요. 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승계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신규일 때 문제가 되고,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개사가 진다는 겁니다. 중개사. 자, 오른쪽 39페이지 보시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번 제가 말씀드리면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과 이상인 경우의 계산법 있죠. 보면 행위 내용 해가지고 신축 또는 신축 플러스 중축 용도 변경 뭐 있죠. 오수 발생량이 10톤 미만 미부가. 그다음 2번 수회에 걸쳐 신축 중축 용도 변경 10톤 이상 초과령 부가. 3번 각각의 신축, 중축, 용도 변경, 오수 발생 증가율 10톤 이상 오수 발생량 전체 부가. 이해가세요? 이해가십니까? 무조건 왜 이게 어렵냐면은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10톤 미만하고 이상 해가지고 10톤 미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과 안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10톤 이상 되죠? 그러면 전체 부과를 초과량을 부과해요. 초과량. 그 다음에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 되는데 그러면 이제 증가량이 있거든요. 증가량 같은 경우는 전체를 부과를 해버립니다. 또 다시 이해 못 하시겠죠? 어렵습니까? 네. 자, 넘어갑시다. 밑에 보시면 이제 EX 해가지고 얘를 보십시다. 얘를.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자기가 먹은 밥상만 치우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자, 1번 보세요. 13톤을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전액 납부예요. 자, 2번. 그 뒤에 이제 3톤이 나왔어요. 미부가. 그 다음에 3톤을 누적을 해놓습니다. 누적이라는 게 딱 그 장부에다 기록을 딱 해놔요.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11톤이 나왔어요. 그럼 어쩝니까? 누적하고 관계없이 11톤 전액 납부예요. 자, 4번. 4톤 나왔어요. 미부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3톤 나온 거 있죠? 그거하고 4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또 누적 합산해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큰 건물 같은 게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상가가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안 할 겁니까? 맞죠?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원인자 부담을 부과하고 음식점 하고 계속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요. 그러면 이 대형 건물 같은 경우는 금방 얘기했듯이 3톤 나왔어요. 플러스가. 플러스. 그럼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안 매긴다는 말이에요. 일단 누적을 시켜버려. 이 사람은 돈 안 내.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또 이제 4톤이 또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합산을 해갖고 또 누적을 시키는 거예요. 10톤이 아직 안 됐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자, 5번 보시면 5톤 또 나왔어요. 그러면 어찌 되냐면 2톤만 납부. 무슨 말이냐면 아까 10톤까지 난 납부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톤만 추가로 납부.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나는 5톤밖에 안 했는데 내가 전부 다 해갖고 12톤을 납부하면 내가 돈이 얼마야.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10톤까지 딱 잘라갖고 나머지 니 2톤만 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되면 9톤이 나왔어요. 그럼 미부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다 채웠거든. 얘가. 그러니까 한번 다 채웠기 때문에 지는 이제 9톤이기 때문에 아직 10톤이 안 찼거든. 그럼 얘는 9톤 해가지고 돈 안 냅니다. 행운이죠. 요로 되는 겁니다. 자, 밑에, 근데 요거 내가 어려워. 그러면 또 똑같은 얘기지만 하수도가에 문의하세요. 예, 전화해가지고 이 건물에 뭐 집은 가르쳐주고 네, 원이자 부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러면 계산해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정화조 원인자 부금 입점 방식에 따른 적립표 있죠. 예. 승계 신규 있죠. 승계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했죠. 정화 용량 관계 없습니다. 하수도 원인자 관계 없습니다. 이 말 이해가시죠? 그런데 신규는 둘 다 관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류식 마찬가지. 분류식은 승계 입점 관계 없습니다. 근데 신규는 정화조가 없잖아요. 맞죠? 예, 넘어갑시다. 자, 별표 4 있는데 이 표가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이 책 나중에 챙겨보세요. 시간 날 때. 자, 언제 한번 증축을 해가지고 기존에 0이었는데 3이 올라가고 증가량이. 그 다음에 또 좀 이따가 또 3을 또 올려요. 그러면 10 부가하고 미부가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도표상으로 한번 챙겨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겁니다. 자, 속도가 좀 빨라지지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좀 할 게 많습니다. 자, 6장 보세요. 위반 건축물과 이행 감지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미 씨 예전에 위반 건축물 문제가 있었죠. 자, 보시면은 위반 건축물이 왜 걸릴까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걸릴까요? 에? 옆에 사람이 찔러요. 대부분.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세입자 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찔르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러니까 인허가 관계 관련 없이. 내가 인허가로 갔죠? 그 건물에. 가면 보이잖아요. 이거 불법이네? 그럼 그 공무원은 다 단속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단속 안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1번 항공사진 촬영. 요즘에 보면 저 하늘에서 막 찍어버리죠. 가면 옥탑 같은 거, 불법 건축물 이런 거 걸려요 한 번씩. 예? 그리고 이제 집중 단속 이런 거. 3번 보세요. 민원. 옆에 놈들이 다 찔러. 알겠죠? 기분 나쁘다 이씨 뭐 이러면서. 자, 그럼 위반 건축물 걸리면 무슨 문제 생기냐? 이런 쭉 나옵니다. 이거는 보시면 아시고요. 이행강제금 나오고 뭐하고 세입자 불법행 뭐한. 그럼 결국에는 중개사는 뭐가 문제냐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항상 확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빠뜨려 버리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내야 돼. 자기가 산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위반 건축물을 건축물 대상 무조건 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건축물 대상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 건물하고 맞춰가지고 틀리다. 그럼 무조건 그 매수인할 때 이건 틀리고 불법 건축물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딴소리 못해요. 자, 넘깁시다. 자, 인허가 등록 절차 요하는 업종 중 중개시 나와있죠. 도표가 나와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갔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속하겠죠. 불법 건물 단속해요. 근데 승계하고 신규가 있겠죠. 근데 승계는 아시다시피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승계 같은 경우는 똑같기 때문에 대부분 안 가도 되는데 단 확인 설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보시면은 신규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갑니다.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공무원이. 그럼 이런 경우는 무조건 안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자유업종 내가 뭐라 했습니까? 자유업종은 등록 허가 신고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관계없다는 거. 불법 건축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걸립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하면 나도 뭐 힘드네. 자, 7장 보세요. 7장. 피난계단 해갖고 2개소 이상. 내가 아까 얘기도 했죠. 피난계단. 뭐냐면 요즘에 건물이 아시다시피 2개가 다 있어요. 건축물.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들은 계단이 양쪽에 다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화재. 도망가기 쉽기 때문에. 예. 옛날에는 다 거의 한 개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피난계단 2개 이상 설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약금 받아갖고 내가 이제 중도금 치고 잔금 쳐야 되는데 대부분 계약금 치고 나서 뒤에 인테리어 들어가잖아요. 맞죠? 근데 허가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계단 만들어야 되잖아. 계단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외부에 드러나는 그 계단 있죠. 우리 상가지역 가면 철로 해가지고 그 계단을 만들었더라 아닙니까? 붙여가지고. 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내나 계단이 있더라 아닙니까? 새로 된 게, 철계단. 그걸 붙인 거예요. 예. 그래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거든. 예. 요거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보세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종교시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보면 2종 뭐 있죠. 여러 가지. 예. 여기 되는 것들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무조건 2층, 이제 계단이 2개 해야 된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쭉 있죠. 예. 근린생활시설 인터넷 게임소 뭐 해가지고 300제곱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예. 쭉쭉 넘어가시면 되고, 3번. 공동주택, 뭐 오피스텔, 뭐 거실의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건 안 된다. 이상인 거는 무조건 2개 있어야 된다는 거. 2개, 무조건 2개.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바닥 면적이 4번에 보시면 학교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의원, 체육, 뭐 탁구장, 뭐 이런 것들은 2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하층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45페이지에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있죠. 그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돼 있죠. 개정 전 학원 입점시 돼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학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 건축물 용도가 이종군생에서 직통계단 2개 있어야 되고요. 2번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일 때 3층 이상 거실 바닥 면적 200 이상이면 직통 한 개만 있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가세요? 네, 이제 넘길까요? 이 법조문은 뭐 나중에 쭉쭉 읽어보시고. 자, 8장 해갖고 소방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상가중개가 있습니다. 자, 소방법은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테리어 업자 있죠. 예, 이분들이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알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저 뒤쪽도 그렇고요. 우리 학원을 보시라고 학원 보시면은 지금 저 뒤에 그 뭐 있죠. 소화기도 있고 옆에 보면 탈출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 다 자기들이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좀 알자는 거예요. 예,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라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다중이용업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노래 연습장 뭐 산업 뭐 많은데요. 지금 보시면 51페이지 넘겨보세요. 51페이지에. 그러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층별 면적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시 완비증명 구면. 이게 뭐냐면 소방 완비증명서라고 기본적인 이런 소방 기구들이 다 완성된 상태에서 그 소방서에 그 신고를 해요. 그러면 소방서 그 직원이 나와서 소방 완비증명서를 내주죠.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업자가 다 해줘요. 이것까지. 예.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 보시면, 천장에 보시면 있죠? 이런 것들. 여기서 불 나면은 감지기.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인테리어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 품목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방까지 다 받아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넘기시고요. 저 52페이지 보면은 이게 완비증명서입니다. 예. 여기 완비증명서고.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 유지 기준 해가지고 쭉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쭉 법조문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제9장
주차장과 상가중개 있습니다. 주차장과 상가중개는 되게 우리가 할 게 없는 게요. 아까 제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런 대형 건물은 주차장이 정해져 있어요. 만들고 나서 우리가 상가 중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게 손댈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안에 용도 뭐 아까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아까 얘기는 안 했네. 그 내가 스크린 골프 들어오면 뭐 타석당 뭐 주차장 한 대 몇 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미 건물은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크린 골프장을 맨 땅에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실까요? 됐고요. 쭉쭉쭉 넘어가시고 자 59페이지 별표에 보시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예, 별표에 보면 6번 보세요. 6번 골프장, 골프 연습장 있죠. 보면은 한 홀당 10대 뭐 골프 연습장은 한 타석당 한 대. 무슨 말이냐면 차가 한 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 라인을. 그러면 그 정도의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부지를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 넘기시고요. 자 담배 사업법과 상가 중개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 못 들어가겠는데 법조문이 좀 많죠. 법조문을 제가 일부러 많이 넣었는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날 때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담배 사업법은 뭐냐면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 슈퍼마트 있죠. 슈퍼마켓 뭐 편의점 그러면 거기 담배 갑판 데가 다 있죠. 예. 근데 요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해봤어요? 임대 한번 해봤어요? 예. 그럼 그걸 그대로 넘길 수 있습니까? 담배까지? 담배는 안 돼요. 그 담배는 만약에 이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면 바로 따로 나와야, 그 별도로 튀어나와요.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경매는 아닌데 입찰을 봐요. 입찰식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68페이지 보세요. 68페이지. 그 보면 기존 사업장 인수 문제가 생깁니다. 1번,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 제도 해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내가 저 담배 판매하는 그 소매인이 이제 안 한다 이 식으로 해가지고 그 판매권이 딱 생겨버립니다. 뜹니다. 그러면 먼저 선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그 뭡니까 찍어줘요. 뭐 열매 신청했으면 돌려가지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확률이 좀 떨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편의점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다. 근데 담배를 뺀 상태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한다고.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노? 밑에 보시면 2번 있죠. 담배를 팔 수 있느냐? 답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담배 팔 수 있는 노하우가 특별히 없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러면 밑에 보시면 방법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잔금일 이후 진짜 잔금을 딱 치고 담배 소매인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마트 소유자입니다. 예? 지정 받을 때까지 전 임차인이 그대로 장사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예. 그리고 주변에 담배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주인이 그대로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긴다고 생각을 못하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자를 없애야 돼. 그러면 내가 뭐냐면 그 자리에 점포를 만들어서 예? 담배 그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를 뭐 언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대로 가판 데는 판매는 안 하고 예, 그런 식으로 놔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바로 이제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담배 매매대가 텅텅 비어있다 이러면 이건 작업 중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 소매 지정 시 영업장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CU니 지금 보면은 많잖아요. 마트들이. 얘들이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이런 것만 탁탁 잡아가지고 저거 뜯어먹는. 자, 어쨌든 지정 신청서 있고요. 원상회복 문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원상회복 문제 보시죠. 원상회복 보시면 이거 대법원 판례인데요. 자,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다른 임차인 B가 승계한다면 일부분만 인테리어한 경우 임차인 B는 일부 인테리어 한 부분만 원상복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A가 한 게 A가 아니잖아요. A가 이미 인테리어를 했는데 내가 추가로 해놨기 때문에 나는 A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한 것만 하면 돼. 예, 원상복귀. 이해가시죠? 이렇게 되고 쭉 내려가시고요.
그 다음에 상가 업종 제한이라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상가 관리단 해가지고, 우리 뭐 집합건물관리법하고 좀 비슷한데요. 이 상가 관리 해가지고, 그 상가 안에 들어간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하나의 관리단을 만들어가지고, 뭐 들어오고, 뭐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내부 규약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이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 쭉쭉쭉 넘어가시고, 네, 이건 참고적으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상가 중개 보수 있죠. 72페이지. 네. 상가 중개 보수는 얼마를 받습니까? 매매는 법정 보수만 가능하고, 임대는 권리금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죠. 네. 그러면 권리금은 대부분 10% 정도? 네, 현행 10% 정도 받아요. 그러면 또 질문하신 분이 이런 거예요. 중개 보수 또 받아요? 안 받아요. 대부분 10% 안에 넣어버려요. 받아요? 또 받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건 정확한 답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1억이에요. 10%면 1,00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또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적절하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만약 뭐 법정 보수 받아야 하는 경우에 초과 보수를 받았을 때 나오죠. 사업자 등록 증상에 뭐 컨설팅 이거 안 됩니다. 저래도 저 누구 한 분 전화 왔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상에 컨설팅이라고 넣죠. 그러면 정확하게 컨설팅 보고서를 줘야 돼요. 근데 약 72페이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법상, 관계법상.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또 편법은 아닌데 용역수수료라고 별도로 용역수수료 그 세금 계산서를 하나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과 보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상가종폐 수수료는 누구에게 받는가 되어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돼요. 이건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리고 14장 위생교육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거는 위생교육은 상식적으로 음식점 자기가 차리게 되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차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 좀 알고요.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장님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없고. 자, 쭉 넘어가시고 행정처분. 행정처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승계의 경우에 일이 생깁니다. 승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좋은 게 승계는 뭡니까? 인허가관계가 없다고 했죠. 근데 단점이 뭐냐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일반 음식점 있죠.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팔아요. 근데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먹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걸리잖아요. 걸리면 영업 정지되죠. 그럼 뭐 내가 영업 정지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자기가 쉴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인데 자 보시면 자 보세요. 1. 승계협정의 경우만 아니고 이 대물처분만 1년 이내의 것만 조심하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년 이내에 이 사람이 접었다 하더라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3개월 뒤에 그게 정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난 영업하고 싶어도 못해. 그동안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리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어디서 파악을 합니까? 응? 어디서 파악해요? 예, 맨 밑에 보시면 시청에서 제일 빠른 게 제일 빠릅니다. 시청. 예. 그리고 온라인상의 확인 방법은 세월전자장부 해가지고 지자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상호를 검색하시면 그 가게 상호 있죠. 예, 가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 세월은 좀 업데이트가 좀 늦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는 시청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좀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요 부가가치세는 뭐 제가 세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수박 거달기도 알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요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쭉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 부가가치세 같은 건 VAT 해가지고 1번 사업의 사용, 2. 재화 용역, 3. 공급. 이게 상식적으로 부가세가 10% 분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가 부분에 보면 건물 부분에 분다는 겁니다. 예, 건물 매매 대금에 부가세가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냅니까? 누가 내요, 부가세를? 누가 내야 돼요? 매도인이 내죠. 예, 그러면 매도인은 뭐 바보입니까? 자기 돈을 내게? 그럼 매수인한테 미리 받아요. 이해가시죠? 그럼 중개사 입장에서는 10%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걸 얘기를 안 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부가세가 바로 안 나오잖아요. 부가세 신고 기간에 나오죠. 그럼 그 뒤에 볼록 나오면 누구한테 또 책임 물립니까? 중개사한테 물려요. 예,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좀 챙기셔야 돼요. 쭉 넘겨가시고
뭐 일반 간이 이런 것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간이 같은 경우는 6번에 보시면 82페이지 간이가세 업종별 부가가치세 있죠. 이 보면은 우리 저 공인중개사업은 몇 프로입니까? 10%죠. 10%. 몇 프로죠? 30%. 그러면 30%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가세 10%죠. 그럼 우리가 수수료를 10만 원 받으면 만 원은 부가세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개사가 간이다. 그러면 그 중에 얼마입니까? 3천원을 내면 된다는 거죠. 맞죠?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은 상관없습니다. 요 내용 아시죠? 예, 요 일반은 아무 관계 없어요. 일반은 그냥 10% 내시면 돼요. 간이일 때 문제예요. 간이일 때. 쭉쭉 넘어가세요. 그리고 저 84페이지 보시면 간이 가세 배제 지역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진주 지역 내에 요 지금 제가 적어놨어요. 예. 이런 거 다 찾아갖고 내놨으니까 보시라고. 그러면 여기는 간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일반이에요. 이 세계는. 내가 하고 싶어도 간이 안 돼요. 여기는.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밑에 9번 보세요. 건물분 매매 가액 산정 방법 있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을 때 토지 부분에는 부가세가 안 붙습니다. 그러면 건물에만 붙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나눌 겁니까? 여기 있죠. 1번 계약서상 토지 건물 가액을 구분한 표시의 경우 그러면 가세관청이 합당하다 인정하면 된다고 이게 나와 있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대 4를 하든 4대 6을 하든 예. 근데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그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매매 계약서 총액으로 표시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감정평가액 순서대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토지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가세 시가가 있어요. 맞죠? 예, 그거를 두 개를 분산해갖고 매매 대금 비율로 나누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이해 안 가시면 어쩔 수 없고. 자,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있죠. 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환급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뭡니까? 매수인한테 돈을 받았어요.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환급 받을 수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환급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이 사람이 환급 신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자 등록 해야 되잖아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개인이 환급 신청 되나요?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자만 가능해요. 그 대신 환급 받아갖고 10년 동안은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 내가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이 안에. 지금 다 오셨네요. 보니까. 교수님들. 자, 환급 조건 나와 있죠. 상가 건물 매수자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가세 시간 종료일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사업자 등록 내가 매수 샀어요. 이 건물 상가 건물 샀는데 사업자 등록 시기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바로 하시면 돼요. 사고 나서. 예. 하시고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이게 되게 뭐 읽어보시고 좀 어렵다 생각하시면 나중에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뒷부분 또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쭉 넘어가시고 포괄 양수도 계약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부가세를 안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 사업 그대로 가져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우리 무슨 사업 사업자 있잖아요. 무슨 사업 내가 월세 받는 사업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를 그대로 내가 똑같이 가져오시면 돼요. 예. 그럼 나는 그대로 포괄 양수도가 됩니다. 양수도. 그래 버리면 부가세 안 내도 그냥 퉁치는 거예요. 예. 네 필요 없고 나도 환급 안 받고 그냥 때려치워버림. 알겠죠? 이런 거고 개별 소비세 이런 것도 좀 나 있고 그리고 제가 정리표를 도표를 꼼꼼하게 잘 해놨습니다. 내 나름.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그 두 분 책을 그냥 카피를 떠가지고 양쪽에서 좋은 것만 소스만 쫙쫙 뽑아놨으니까 요거 진짜 이거 대한민국 구하기 힘든 책이에요. 노하우 이거 한 100만 원 줘야 돼. 100만 원. 진짜라니까 웃지 말라니까. 내가 요 허연도 내가 요 상가 중개하시는 분 부산까지 가가지고 내가 차비만 내가 100만 원 들었어요. 진짜로. 8주 9주 강의거든요. 그 수강료만 58만 원입니다. 예. 뭐 가뭄이 없네. 요걸 제가 지금 드린다니까 지금. 존경해 줘야 돼. 자. 예, 그리고 이제 96페이지 보세요. 21장 해가지고 업종별 상가 중개 시 체크리스트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식당.
요런 거 체크해라 이 말입니다. 요런 거 책강 넣을 때 신규 공실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노래 연습장 할 때 요런 거 좀 신경 쓰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단란주 좀 요런 거 자, 넘어가세요. 97페이지 22장 상가 계약 시 특약사항 있죠. 요런 사항들을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지고 해당 필요한 부분 좀 넣으란 말입니다. 자, 중개 시 팁이 있습니다. 99페이지. 이거 진짜 명언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들어보니까. 계약 시 틈을 주지 말 것. 확정적 단어적인 브리핑 가급적 삼가라. 고객을 리드하지 못하면 계약이 힘들어진다. 계약 절차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줄여라. 계약 전 준비해야 할 금액의 단위를 지정해 줄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팁입니다. 팁. 그러니까 딱 눈을 좀 익혀놓고요. 그 현장 상가할 때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물 정리 요령 100페이지, 101페이지, 고객 관리의 팁, 단점부터 지적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힘들어요. 차별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사람한테 신뢰가 좀 쌓여야 되겠죠. 그랬을 때 말 한마디라도 처음에 무조건 사라고 해가지고 매수인한테 막 밀어붙이고, 그래 버리면, 물건 좋습니다. 이러면 뭔가 사람이 의심스럽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까고 들어가는 거야. 물건에 대해서. 이거 좀 안 좋습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그 대신에 단점을 얘기하되,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뭐를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욕만 하면 당연히 안 사지. 안 그렇습니까? 예. 요런 거를 좀 하시고요. 현장 실무 있죠, 현장 실무. 물건 개발 방법, 상가 비품 짓기, 신축 중인 건물 임대 시 공실 상가. 이거 대부분 다 노하우예요, 그분들이. 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대 물건 개발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읽어보시고. 104페이지.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상가뿐만 아니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중개를 하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부동산 안내 시 고객에게 몇 개의 물건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 중간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1번, A급 물건. 그 다음에 2번, B급 물건. 3번, C급 물건 있죠. 이랬을 때, 순서를 어떻게 보여주면, 먼저 첫 번째가 B급 물건 보여줍니다. B급. 그리고 두 번째는 C급. 마지막에 A급. 이렇게 보여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죠? 이렇게 안 합니까? 자, 105페이지. 브리핑 작업. 고수의 브리핑 해가지고 잘난 척하고 막 대단하다 막 해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팔란 사람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점 브리핑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뢰를 쌓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가 하실 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상가가 비싸요. 아시죠? 권리금도 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 안내하는 역할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이 저끼리 쏙닥쏙닥 해갖고 다 해쳐먹어요. 알죠? 이런 경우가 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뒤에 다시 가가지고 그 집주인 만나갖고 우리 둘이 그냥 계약하자. 수수료 해가지고 1,000만 원 내가 미쳤다 주나. 그렇게 쭉쭉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고객끼리 직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먼저 상가 방문 전에 점포주에게 전화로 미리 통보를 합니다. 웃겨요, 좀 보면. 자, 통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보 안 하고 가면은 몰라. 중개사 데리고 와도 중개사가 한두 개겠어요. 한 10군데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기 때문에 일단 매수 데리고 간 그 매수 임차인 됩시다.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모르네. 좀 여유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서로 잘 아는 사이 아니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리 딱 그 전화를 딱 줘버리면 이제 희한하게 알아요. 희한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왔네 이러면서 아는 척하면서 근데 아직 기존 임차인이 무슨 말 이해가시죠? 당연히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미리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화 통보 시 미리 권리금에 대해서 그냥 입을 닫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전인데 만약 권리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얘기하면 분명히 깎자고 할 테니까 일단 1억이라고 얘기하고
금액을 조절하겠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혹시나 고객이 점포주에게 물어보면 1억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시킨다. 그러면 고객에게는 권리금 120, 130부 업 브리핑하는데 이는 권리금 작업 시 유연성을 갖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정리할게요. 자, 미리 임차인 되겠죠, 임차인. 임차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권리금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겁을 팍 주는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정도 내가 정리할 테니까 니는 가만히 그냥 입만 닫고 있어라. 괜히 니 섣불리 얘기하면 가격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딱, 입을 닫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딴 데 쳐다보고 있거든, 계속. 절대 말 안 한대, 절대.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전화통보 시 양자 간의 직접 대화의 기회를 차단해 나와 있죠. 먼저 점포주에게는 급하게 넘기는 마음이 보이면 고객은 권리금을 더 이거 거꾸로 제가 말씀드렸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얘기한 거는 데려가는 말고도 임차인입니다. 데려가는 임차인한테는 권리금 조절하겠다. 니 가만히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전화해가지고 미리 점포주한테 니 급하게 뭐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낮추려고 할 테니까 가만히 입 닫고 있어라. 권리금으로 이제 계속 이제 서로 간에 양자에 말 못 시키는 거예요. 서로 간 눈치 보이게. 니 좋아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괜히 얘기하면 값 올라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니 괜히 뭐 나서면은, 값 떨어진다.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치면 이 사람들이 딴 데 쳐다보고 있어, 서로 간에. 절대 서로 간에 연락 안 해. 그렇다 하답니다. 재미없어요? 자,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3번에 중개보수를 부드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새 빠지게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크게 노력을 안 하잖아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해봐야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쉽게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리듬 있게 좀 받느냐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중개보수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좀 준비해가지고, 한 1, 200 정도, 그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뒤에서 또 따로 챙겨주고, 하여튼 이런 어떤 좀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7페이지 보시면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있죠. 이거 다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1년 동안?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지금 먼저 권리금 계약하고,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합니까? 아니면 따로 또 날짜 잡습니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먼저 권리금 계약부터 하고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주가 올 필요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계약금 먼저 10% 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잔금 치겠죠? 권리금에 대해서. 그럼 잔금 치는 날 잔금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죠. 이해가십니까?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 건물주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권리금 이미 다 받았죠. 근데 갑자기 이 임대인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올려버린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사전 작업을 다 치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없게끔. 그래야지 그날 권리금 다 받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넘기시고 물품, 미품 내역 해가지고 돼 있고 이게 계약시에 쓰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책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대한민국에서 제일 진짜 최고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책이보다는 두 개를 믹스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노하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 10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좀 보시고요. 나중에 최고의 상가 중개 전문인이 꼭 되십시오. 그리고 돈 많이 버시고 어쨌든 시간을 지금 좀 했죠. 시간이 좀 빨리 앞에 되게 재밌었는데 재미없었는데 좀 지겨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민 씨는 오자마자 하품을 찍지. 안 들었어요? 뭐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마이크 죄송한데, 짧은 시간 내에 빨리 돌릴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한 것만 포인트 잡아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계속 남습니다.